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죠? 예,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싶은데 나스닥이 크게 빠졌어요. 나스닥이 3%나 빠졌습니다. 씁쓸하죠? 예. 우리가 8월에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를 보면서 참 많이 깜짝 놀랐고, 그리고 나서 지수가 좀 많이 휘청였는데, 그때는 우리가 봤던 게 뭐 제조업 관련한 지표도 봤고, 실업률 데이터 보면서 이거 좀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경기 침체가 빨리 오고 또 그 강도도 연착륙이 아니라 좀 하드랜딩, 경착륙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는데요. 지금 일단은 제조업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세의 지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업 관련한 데이터들을 보면은 PMI는 계속 좋았어요. 코로나 때도 이제 제조업이 부진해도 50 이하를 계속해서 하회를 해도 서비스업 경기가 워낙에 잘 버텨준다라는 쪽으로 기울여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완전하게 심리가 튼튼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제조업 관련한 데이터가 안 좋게 나타나면은 이거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제 서비스업 뭐 괜찮다고 해도 제조업 경기가 회복이 안 되는 건 안 좋은 거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다양한 글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힘내세요. 좋아질 거예요. 뮤지컬 맛보기님, 제가 처음 뵙는 닉네임인 것 같은데 다 같이 이런 응원하면서 우리는 버텨야죠. 뭐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이렇게 시작 하락한다고 해서 이제 미국 주식 더 이상 안 해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근데 또 여기에서 또 이제 때마침 시장에 대한 다양한 뷰들을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뭐 탐리도 이제 뭐 시장에 좀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과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뭘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오늘 순서 소개해드리고 나서 시장 상황 쭉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 또 글로벌 인터뷰를 두 분을 모십니다. 첫 번째로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 이 경제 데이터 나온 거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는 미조은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도 시장 이야기 뭐 어떤 포인트가 지금 가장 주요한지 한번 의견을 엿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락했나를 하나씩 좀 보자면요. S&P 500 지수는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5,528포인트 선까지 밀렸습니다. 다우 지수는 1.5% 하락, 그리고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보니까 많이 빠지만 하네요. M7 종목들이 전체 모두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맵을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3% 넘게 빠졌고요. 이렇게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 유가가 또 밤사이 엄청 많이 하락해서 연중 최저가까지 떨어졌습니다. 배럴당 WTI 기준으로 4.5% 하락한 70달러 선을 겨우 좀 지지하는 모습인데, 사실 우리는 이제 유가 떨어지는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 내용이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수요를 이제 감당하면 수준이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여기에 이제 앞서 발표됐었던 제조업 경기의 위축 흐름이 이제 보통 이제 중국 경기 안 좋다라고 할 때도 유가가 좀 떨어지잖아요.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마저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면은 그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가가 더 떨어지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ISM 제조업이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ISM PMI죠. 그리고 S&P에서 발표하는 PMI가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좀 부정적이었는데요. 일단은 8월 ISM이 발표한 미국 공급관리협회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7.2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에 46.8보다는 조금 올라갔어요. 0.4 정도 올라갔는데 전망치가 47.5였는데 이를 조금 하회를 했고 47.2를 기록하면서 지금 보니까 5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하면서 경기의 위축 국면이다. 50보다 낮으면 위축 국면이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경제의 그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위축된 것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시장은 해석을 했고요. 제조업 고용은 개선이 됐는데 공장 가동이 여전히 좀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제조업 PMI의 하위 지수 중에 하나인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는 7월 47.4에서 8월 44.6으로 더 하락을 했고요. 제조업 생산 지수라는 것도 45.9에서 44.8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고용 관련해서는 조금 올랐다. 43.4에서 46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관련해서 이제 ISM 관련한 그 한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요. 미국의 제조업의 활동이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지만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위축의 속도는 둔화가 됐다. 현재 뭐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나 선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뭐 자본이나 재고에 투자할 의향이 없어서 지금 수요가 조금 억눌려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들도 어떻게 그 관련한 법이나 그런 제도들이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약간 몸을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할까 말까, 투자를 확 단행할까? 아니, 조금 기다려보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하면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 억눌린 상태라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함께 발표된 S&P 글로벌이 발표한 8월의 제조업 PMI도 역시 비슷하게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8월 제조업 PMI S&P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47.9를 기록하면서 이건 오히려 전월보다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ISM 제조업은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올랐는데 지금 S&P 글로벌이 집계한 데이터는 전월 49.6에서 47.9 그리고 전망치가 48이었는데 이들 모두 하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크리스 윌리엄스 수석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보면요. PMI의 추가 둔화가 제조업 부문이 3분기 중반에 경제 둔화에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제 경기 선행성 지표는 부담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조업 관련한 데이터들이 좀 부진하자 빅컷 그러니까 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조금은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5% 정도였는데 37% 정도로 올라왔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이렇게 관련한 경제 지표 우리가 기다렸었던 거 하나하나 발표가 되는데 이제 일단은 제조업 경기는 위축 국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제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이마저도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만약에 고용이 더 악화되어 있다. 전월 대비도 그렇고 시장 예상보다도 악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한 차례 8월에 있었던 폭풍이 또 9월에도 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빅스가 32% 정도 오르면서 20.67까지 또 급작스럽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리가 불안한 만큼 이 지수 자체도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자,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제히 급락을 했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9.53% 하락을 했고 인텔도 8%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도 8.16% 하락했고요. 마이크론도 8% 가까이, AMD도 거의 8%, 브로드컴도 6%, 퀄컴 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뭐 대표 반도체 ETF 중에서 바네크 반도체 SMH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이 ETF도 7%대 하락하면서 가장 큰 좀 한 달 만에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M7 종목들도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대, 애플도 2.7%, 구글도 4%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메타의 주가는 뭐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1.8%. 그리고 테슬라는 장 초반에 사실 유일하게 M7 종목 중에서 초록불을 켰는데 결국에는 함께 하락 마감하며 1.64% 내렸고요. 뭐 GM과 포드 함께 내렸고 바로 옆에는 이제 음식 관련해서 요즘에 좀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이죠. 스타벅스, 맥도날드 모두 1%대 하락. 치폴레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네요. 4%대 하락했습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 쪽에서
쪽에서는 이제 월마트 조금 내렸고요. 코스트코가 상대적으로 더 내렸습니다. 1.5% 하락. 그리고 그동안 좀 하락했었던 달러 제너럴이 어제는 조금 반등했는데 반등의 폭은 1% 정도로 미미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3% 하락. 다른 필수 소비재 쪽에서 프록터앤갬블 P&G가 1.7% 상승. 펩시코가 2.7% 상승, 코카콜라도 조금 올랐습니다. 에너지주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산업재 쪽도 다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는 존슨앤존슨, 에브비 등은 올랐지만 전일 상승했었던 일라일릴리는 좀 쉬어갔고 통신주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버라이즌, 티모바일, AT&T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주도 좀 흐름이 부진하네요. JP모건이 2%대 하락, 그리고 시티그룹이 1.8% 내렸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돌연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그 하락폭의 커진 원인은 다시 한번 드리워진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 때문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벌써부터 미리 걱정을 해야 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앞서서 이제 탐리 얘기했잖아요. 월가의 이제 대표적인 강세론자 중에 하나였는데 펀드 스트리트 탐리가 앞으로 뉴욕 시장이 뉴욕 증시가 한 7에서 10% 정도의 지수의 하락이 S&P 500 기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 하락이면 고점 대비 10% 하락이면 조정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향후에 그 8주 동안 기간도 딱 정해졌어요. 9월, 10월 8주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시장을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에 상승을 기약하면서 사야 한다. 뭐 이런 발언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경이신지도 궁금한데 뭐 우리가 8월 달에도 보면은 정말 많이 하락했을 때 샀잖아요. 근데 그게 8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았죠. 근데 과연 9월에도 8월 같은 하락이 나오면은 이번에는 과연 그 8월처럼 줍줍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 번 하락하면은 그래 단기적인 하락이 하는데 이게 또 하락하면 진짜 이번에 경기 침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시장의 심리가 어디로 갈지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은 한 걸음 좀 멀리 떨어져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 있었던 시장 이야기 간략하게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바로 우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모시고 이게 무슨 일인지, 경기 침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전반을 항상 볼 때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보는 뷰, 뭐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보는 뷰, 펀드 매니저 분들이 보는 뷰, 그러니까 같은 뷰가 있어도 바라보는 전략은 좀 다르잖아요. 네. 지금 제조업 경기가 5개월째 이렇게 위축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나요? 저는 약간 아닌 편인 것 아닌 편인 것 같아요. 표정이 너무 또 굳어 계셔가지고 네네. 심각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오늘 아까 들어오면서 이렇게 뵈니까 오늘 여동훈 앵커께서는 여신 모드로 앉아 계신데 굉장히 어두운 여신 모드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웃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MBTI가 F가 되게 큰 F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받아들였군요. 그래서 여동훈 앵커님 표정을 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아직 심각한 상황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심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표정이 어두우셨군요. 제가 다시 편승해봤습니다. 웃겠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제 뭐 허 교수님뿐만 아니라 제가 뭐 인상 쓴다고 시장이 오르나요? 웃어야죠.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웃으면은 여기 이제 광대도 여러분 이렇게 운동이 돼서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합니다. 웃죠 뭐. 자, 그러면 심각한 게 아니다. 5개월째 이렇게 50을 하회해도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지표들이 나쁘지 않은 게 계속 그냥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물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이후로 한 작년 1년치가 거의 수정이 많이 되긴 해서 좀 다운이 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신규 일자리 창출 얼마나 생기는지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뭐 시장의 기대치는 좀 하회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그래도 일자리가 10만 개 넘게씩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거 물론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노동시장 지표 약간 후행 지표잖아.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전에 리세션 때랑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이 숫자가 나쁘지 않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한테 요즘 뭐 무슨 숫자 보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 요즘 제일 관심 있는 숫자는 이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노란색 전문가 예상치와 초록색 실제 라인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최근 들어서는 제일 재밌게 뭐랄까요?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업률보다도요. 예. 네. 자, 일단 노동 관련한 데이터를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커피 한 모금 하세요. 여유 있게. 네. 그리고 또 네. 하나 보여드릴 거는 실업률은 뭐 미국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4개월 연속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뿐만이 아니고 실업률은 사실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실업률 쪽에서 아직 굉장히 크게 뭔가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네.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저는 좀 봐야 될 거는 미국의 노동 생산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이전의 트렌드가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이 오렌지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이전에 한 10년 평균보다 지금 평균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뭐 잡이 조금 덜 생겨도 여전히 노동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네. 노동시장 생산성이 어디에 반영돼 있냐 하면 이 그림에서 밑에 왼쪽 그림 보시면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보시면 2010년에서 19년 평균이 한 2.36인데 여전히 시장 기대보다는 약간 시간 임금 상승률이 덜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높습니다. 평균 그 코로나 이전 평균보다요. 그리고 미국 경제 지금 뭐 이거는 최근에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리포트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네. 어쨌든 간에 노동시장에서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줄어들었던 노동 공급이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는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결론은 예, 이게 주요 IB의 미국 성장률 전망 2024년, 2025년이고요.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기초 체력 성장률이 대충 한 2%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CT조차도 사실은 올해 미국은 2.1 정도 성장할 거로 물론 지금 숫자에서 2.1이면 좀 놀랄 그러니까 네. 아래쪽으로 놀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2%대 중반 정도는 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은 어떨까? 그럼 내년은 약간 뭐 그럴 수 있죠. 2%대 밑으로 내려가는 전망치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적어도 올 말까지는 성장세가 그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많이 보시는 데이터인데 이건 애틀랜타 페드에서 나오는 GDP 나우캐스팅이라는 건데 2.5 정도 나오고 있고요. 3분기가. 네. 그리고 그 샤메 법칙은 저번 시간에 그 여도운 앵커랑 저랑 얘기했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샤메 법칙으로 따지면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그럴 시기인데 정작 이것의 창시자인 클라우디아 샴 박사께서는 아니라고. 코로나 이후에 노동시장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걸 갖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뉴욕 페드에서 시산하고 있는 1년 후 경기 침체 확률은 최근 들어서 뭐 어쨌든 간에 50% 정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매번 놀랄 겁니다. 저희 8월에도 한번 놀랐었고요. 예, 이번에도 뭐 제조업 PMI 나오고 나서 또 놀라고 조금이라도 뭔가 안 좋은 숫자가 나오면 매번 놀라긴 할 건데 그쵸. 적어도 아직은 우리가 경기 침체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다만 제가 경기 침체 들어갔기에는 좀 무리하지 않았나라는 발언들의 말에 힘을 주는 강도는 점점 빠지겠죠. 예. 아,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쨌든 저기 이제 멀리서 보이고는 있는 거죠. 희미하게나마. 네,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다만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침체인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침체가 오더라도 세게 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약한 편이라서 뭐 시장의 걱정도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이해가 돼요.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미국 경제가 그렇게 잘 버텨왔었는데 한편으로는 아니 이렇게 잘 버티다가 사실 금리 이렇게 올렸으니까 언젠가 한번 부러지겠지, 어딘가 한번 부러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네. 텐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조금 시장이 저번 8월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조금 더 생각보다는 심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신이 아닌 이상 경기 침체 그래서 몇 월에 와요라는 질문을 하기가 좀 죄송스러운데, 아 그럼
언제 온다는 거예요? 몇 월이라고는 안 여쭤봤어요. 언제 온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러니까 봤을 때. 서서히 오는 경기 침체라고 네. 봤을 때는 뭐 올 말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약간 숫자들이 빠지겠죠. 연말쯤에 숫자가 빠질 연말쯤으로 거다. 가면 갈수록 빠질 거고 네. 내년으로 들어가면 이거 진짜 침체 아니야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훅 빠지는 침체가 아니고 네. 조금씩 서서히. 느껴지는 침체일 거라는 거죠. 그게 더 싫거든요. 아, 주식 시장에서는. 그게 왜냐면은 그런 거예요? 네. 제가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네. 그냥 꺾였다가 그러면 뭔가 정책 빡 해서 이렇게 딱 끌어올리는 네. 그런 게 있어야 네. 되는데 네. 지지부진하면은 그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그렇네요. 뭘 예. 하기가 애매하고 차라리 주식 맞아요, 시장에서는 맞아요. 계속 그게 선반영된다고 해서 지지부진.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근데 또 이 사이에 근데 우리가 대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대선을 이제 또 필두로 해서 또 그냥 마냥 경기가 또 꺾이는 걸,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에 정말 침체가 온다면 새로운 정부가 꺾이는 걸 보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든지 할 텐데 그거는 네. 어느 정부냐랑도 상관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가 느껴지거나 생각보다 세게 오기 시작하면 또 세게 시장에 들어가겠죠. 그쵸. 저는 뭐 그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별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저는 또 그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미국 대선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현 그 내각인 그 행정부인 민주당한테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랑 선거 결과랑은 조금 관계가 있겠죠. 하지만 선거 결과가 경기 침체 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 적어도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뭐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는 다양한 경제 관련한 데이터 중에서 제일 주요하게 보시는 혹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시장에서 신규 일자리 얼마나 생기는지 보고 있는 고용 부분을 네. 최근 들어서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이 무슨 지표를 많이 봤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지표를 많이 본 거죠.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근데 최근 들어선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한 지표들을 봐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좀 선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시장에서 얼마나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생기는지는 낮으면 낮을수록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준도 이미 잭슨 홀이나 지난 FOMC에서 얘기를 했고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에서 이제는 고용에 대한 대응 쪽으로 조금씩 선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도 그것과 따라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한 지표들을 점점 보게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러면 경기의 상황 속에서 주가의 움직임, 그러니까 지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사실 최근에 또 폭락하고 나서 금방 회복한 것도 그렇고요. 좀 지금 뉴욕 증시의 그 위치가 경기 대비해서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경기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세 글자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반영이라는 게 있으니까 선반영.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선반영이냐면 저는 사실 매크로 팩터 보는 사람이지만 네.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AI 뭐 이쪽에 대한 것들이 저는 많이 선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그래서 저는 경기보다도 더 사실은 지금 위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선반영됐던 것들이 약간의 실망으로 돌아오게 되는 순간들이 오히려 저는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스멀스멀 내려가다가 네.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 들 거다. 그게 아마 뭐 내년 중에 벌어지는 일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꾸었던 그 장밋빛 꿈들이 사실은 미몽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만약에라도 저는 그렇지 않길 바라는데 네. 그런 순간들이 저는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에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한번 그렇게 고용 그렇고 또 제조업 관련한 지표도 부진했고 해서 한번 깨졌을 때도 경기 침체 얘기하는데 또 그 사이에 나왔던 그 미국 GDP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3으로 바뀌었어요, 앞자리가. 네. 미국 경기는 여전히 건재하구나 했는데 또 GDP 발표하고 나서 또 이런 관련한 제조업 데이터 나오니까 또 휘청거리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심리 상태가 영 튼튼하지 않은 거는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예 시나리오를 약한 경기 침체는 올 거고 그게 시기는 언제인지 명확하게 모르지만 연말 정도 돼서는 데이터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꺾이는 것을 염두해서 아예 그런 시나리오를 좀 고정을 해놓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안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는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네. 움직이면 저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급격하게 내려가는 일은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급격하지는 크지 않다.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오히려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마일드하게 리세션이 왔을 때 과연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도 생각하시는 거에다가 플러스 시나리오 거기다가 하나 얹으셔야 되는 건 그때는 없었던 어쨌든 간에 AI 쪽에 지금 굉장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늘 제가 받은 뭐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이 얘기였었어요. 미국의 최근에 M2가 다시 증가를 좀씩 하고 있는데 이거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예, 좋은 시그널이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시그널일 수 있는데 M2랑 S&P 증가율을 전년 동기 대비로 두 개를 찍어봤어요. 그래 찍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파란색이 M2고. 예, 파란색이 M2 증가율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S&P 증가율이고 2015년 9월부터 이제 자료가 있어서 찍어 놨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코로나 시기이고요. 보시면 이제 두 개 사이에 상관계수가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궁금한 건 야, 그럼 시장에 진짜 유동성이 공급되면 S&P가 올라가는데 좀 효과가 있는 거야라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관계수를 찍어 봤더니 가장 상관계수가 높을 때가 M2가 증가하고 나서 3개월 후에 S&P 증가율이 이제 상관계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면 시차를 두고 그것이 S&P에 호재로 작용한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의 맨 끝을 보시면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2022년 이후로 사실 M2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플러스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트렌드가 조금 유지된다고 하면 지금 보시면 M2 증가율 같은 경우는 막 휙휙 꺾이지 않습니다. 예외는 코로나 때 갑자기 유동성 엄청나게 집어넣을 때 이럴 때 빼고는 M2는 굉장히 휙휙 꺾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플러스로 조금 올라온 M2 증가율은 앞으로도 조금씩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자체는 S&P 증가율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럼 사실 좋게 보려고 하면 좋게 볼 수 있는 것들도 꽤 있는데 그 저희는 누구 좋아하세요?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가수요? 네. 저는 빅뱅의 G 드래곤을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빅뱅 콘서트 가시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그냥 뭐 마냥 행복하죠. 그러니까요. 네, 설레고. 그리고 감동받을 준비하고 가시잖아요. 감격할 줄 예, 알고 감격할. 감격. 예, 지금 시장은 놀랄 준비를 하고 시장을 보고 있다니까요. 아, 그렇게 저는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라를 보고 놀라면 소뚜껑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고 또 한 이틀, 3일 후에 다른 지표 나왔을 때 조금 괜찮으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당분간 그러니까 결국은 변동성 장세라는 거죠. 네. 변동성 장세 속에서 그러면 이제 지수가 하나하나 발표가 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촐싹 맞아요. 좋았다 안 좋았다가 이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좀 우직하게 안 좋아도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게 아니고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갈대 같은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9월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한 번 휘청이 어느 쪽으로 휘청일지 모르겠지만 FOMC입니다. 지금 50bp 인하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긴 네, 했는데 올라갔더라고요. 뭐 25bp 예상을 좀 하시겠죠? 네, 저는 25bp 예상하고 50bp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다시피 50bp 내린다는 거 자체가 이미 안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빅컷이 나오면 오히려 시장의 폭락을 염두에 둬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저는 빅컷 나오면 시장 좀 놀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빅컷의 의미가 네. 뭔가 이제 연준에서 선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저희 대응합니다. 이런 시그널이기 네, 때문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FOMC 의사결정할 때 다 아시겠지만 지역 연준의 총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지역별로 보고서를 다 받아보고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저희는 생각하기에 야 미국에서 보는 매크로 자료들 그거 다 시간 좀 지난 것들이야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네. 지역의 경기 동향 같은 거 실시간으로 다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밑바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들을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연준의 판단을 조금 믿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FOMC에서 25bp가 오히려 시장한테는 무난한 그런 결과가 될 거고 진짜 혹여나 50bp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일이 뭐 거의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안 좋은 불안감을 작용할 만한 그런 시그널이 될 것이다. 근데 25bp 인하하면은 뭐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은 별로 좋을 거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게. 저는 25p 이나 해도 이게 시장에 오를 만한 재료가 될까 싶기도 그러니까 해요. 그거는 다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 네, 사건은 네. 사실은 이미 다 반영돼 있는 사건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25pp 이나는 오히려 지금 만약에 25pp를 안 하면 큰일이 나겠죠. 근데 네. 25pp를 하면 별일 없을 겁니다. 25pp나 하면은 큰 뭐 위로든 아래로든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인다 하는데 이제 또 거기에 파월 의장이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도 중요하고 369, 12는 어쨌든 점도표. 연준의 경제 전망이 나오는 때니까 네. 점도표랑 함께 그게 어떻게 이전에 비해서 수정되는지가 사실은 저는 그게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미칠 것 같아요. 미칠 정도. 네, 진짜로요. 아니 좀 예상되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지금 보면은 어떻게 엄청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립금리 자체가 더 올라와 있다라는 것도 우리 시장에서 다 이제 인지하고 있는 바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왜 뭐를 기다리시길래 그렇게 미칠 그러니까 정도로. 저는 오히려 되게 미칠 것 같은 건 뭐냐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랑 되게 다른 시나리오가 나오는 걸 만약에 볼 수 있으면 예를 이런 생각 때문에 들자면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경기 전망을 그러니까 25bp 내리되 경기 전망은 약간 예전보다 조금 더 안 비관적으로 좋게. 가거나 이렇게 되면 저는 그게 너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사실은 좀 너무 궁금합니다. 이전에 그 잭슨홀 미팅 전에도 파월 의장의 그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넘쳐났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제 9월에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제조업 경기 둔화와 뭐 노동 고용 관련한 데이터로 하면서 만약에 약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이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이제 시장에는 부정적인 그런 환경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시장에 또 하락을 야기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저는 위험이 될수 말이 있겠네요. 파월 의장 스타일도 그렇고 연준의 의장들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것 같은데 말이 휙휙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누군가 여돈 앵커한테 한 3년간 구애를 했는데 그동안 계속 깠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가 조금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네. 받아들일 때 갑자기 야 내가 오늘 깨보니까 네가 오늘부터- 좋아졌어라고 얘기하지 오늘부터 널 않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슬쩍 그렇게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저는 아니에요. 아니세요? 저는 좋아지면 좋아진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저는 밀당 안 하는데 연준 우리 파월 의장님이랑 연준 그분들은 밀당을 엄청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연준에 가시기는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되신 것 부족해요.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는 그 수순대로 연준이 그동안에 그려졌던 그 스탠스대로 움직이긴 할 건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약간의 돌아서는 시그널이 과연 이번 FOMC에서 나타나게 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금값 엄청 올랐잖아요. 네. 금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올 봄부터 했고 사실 작년부터 했는데 네네네. 안전자산 이게 선호 심리로 금이 올라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뭐 여러 보십니까? 가지가 있죠.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달러 패권은 좀 약해질 거니까라고 해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모으는 것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금값이랑 달러랑은 좀 반대로 움직이니까 최근에 달러가 좀 약해지는 거랑 금값이 올라가는 거랑도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학자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학자라고 생각을 잘 안 했는데 학자는 맞는 것 같은 게 왜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네. 자 그러면 향후 1년간 금값이 빠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학자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실험을 이상한 식으로 하는 거죠. 왜 부정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금값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네. 금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의 끝에 뭐가 있냐면 네. 자 이것의 스트레스 테스트의 극한 버전으로 자 향후 1년간 금값이 빠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면 사실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금값이 빠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면 미국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일 없잖아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안전자산 선호,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는 좀 지속될 거고 뭐 등등등. 금수요는 계속 늘고 금수요는 있고 채굴을 그러면 못하고. 그럼 금값은 당분간은 그래도 지금도 많이 올라왔지만 네. 당분간은 그래도 우상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에 이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생각을 그냥 여기 시장에 계신 분처럼 금값 계속 오를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 꼬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노의 파도가 이성의 방파제를 넘었다고 얘기하는 뭐 그런 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분노의 파도가 이성의 방파제를 넘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런 표현을 어떤 뭐 작가가 쓴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표현입니다. 와. 예.
시를 쓰셔야겠네요. 시를 쓴다기보다는 그냥 학자로 이렇게 살다 말겠죠. 분노의 파도가 이성의 방파제를 넘었다. 여러분 한번 쓰세요. 너무 화가 나면은 이제 뭐 부하 직원이나 지금 내가 분노의 파도가 방파제를 넘은 것 같은데 너 좀 조심해야겠어. 이거 되게 멋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리얼 꼰대가 되시는 지름길이 됩니다. 네. 아니, 저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 좋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런 안전자산은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금은 그래요. 결국에는 네, 금은 당분간은 뭐 기울기의 문제지 우상향할 것 같은 느낌은 계속 듭니다. 보통 뭐 9월에 금 가격이 엄청 하락하는 그 뭐 최악의 달이다 이런 또 데이터도 있나 봐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9월에 금 가격이 좀 내렸을 때가 네. 매수의 기회일 수도 뭐 그렇게 있겠네요.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전략을 한번 짜볼 텐데 결국에는 8월도 그랬지만 9월도 그럼 계속 변동성 장세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 파도를 잘 타야 되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네,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월요일 날도 아마 예, 방송에서 다루신 것 같은데 네. 미국 대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생각보다 올 11월이나 한 12월 정도까지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조금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또 재료 중에 하나는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뭐냐면 작년 말에 워싱턴 포스트지의 대기자 한 명이 네. 트럼프의 임기 중 성과를 트럼프 정말 진성 지지자 3명한테 심층 인터뷰를 해보고 바이든의 임기 중 성과 3가지를 뽑아봐라고 심층 지지자한테 해봤더니 네. 트럼프는 3저가 실제로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트럼프 때 물가 상승률도 더 낮았고 국채 금리도 전반적으로 낮았고 유가도 더 낮았다 이걸 뽑았고요. 유가가 낮은 게 저는 좀 이례적이에요. 예. 그리고 바이든 때는 일자리 창출, 실업률 낮춘 거,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감면. 근데 여동원 앵커께서 보시기엔 딱 이름 지우고 보면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세요? 트럼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 나오는 지지율들이 막 뉴스에서는 해리스가 모멘텀을 탔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 성과는 트럼프가 그러니까요. 기저에 깔려 있는 물론 트럼프가 8년 전에 트럼프가 아니어서 네. 굉장히 그때보다는 좀 덜 영민하다는 얘기는 있지만 네. 그래도 사실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면에 있는 뭔가 우리는 되게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측면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오른쪽 아래 그림인데요. 일리걸 이미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이 트럼프고 파란색이 바이든 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이민자가 바이든 때 많이 늘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년에 바이든 행정부 때 평균 300만 들어왔고 대구 하나다. 1년에 대구 하나씩이 불법 이민자들로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저에 또 깔려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투표 행태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낙태입니다. 그래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물론 해리스 쪽이 좀 유리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국 대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데이터를 보고 나니까 이제 만약에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저 데이터를 보고 나면은 누가보다는 어쨌든 공화당 쪽이 있었을 때 더 먹고 살기가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대선 이슈는 계속해서 이제 11월 누가 당선이 되는지 여부를 알 때까지는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성황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